어, 대본은 아니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1강인데요. 이거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그 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보니까 되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토픽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헤비하지 않고 가볍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내용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거 원래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에는 없었던 슬라이드 같은데,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없었나 보다. 네. 다 아시는 내용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재밌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LG와 NLU의 차이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NLP라는 이 분야 자체를 NLU, Understanding과 G, Generation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LU와 NLG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인 건데, 이게 NLU는 언더스탠딩은 인풋이 내추럴 랭귀지가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아웃풋이 내추럴 랭귀지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example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초적인 예시인 기계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즘 많이 있는, 최근에 또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죠.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냥 챗GPT인데, 그런 어시스턴트도 있고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따라가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소타는 당연히 챗GPT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픈엔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데, 오픈엔디드니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의를 하자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에 의존하는 매트릭인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즉 엔트로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아웃풋되는 값들의 편차가 많으니까 좀 더 오픈엔디드한 태스크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거의 하나의 답밖에 안 나오는 그런 제너레이션 태스크들은 이제 좀 더 클로즈 엔디드한 태스크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왼쪽이 클로즈 엔드에 가까우고 네, 오른쪽이 오픈.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클로즈 엔디드의 하나의 예시고요. 보면은 중국어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 태스크인데, 사실 조금씩만 다르지 거의 다 의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비슷한 문장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픈엔디드니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한 이 정답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만드는 것, 특히 지문을 쓰는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오른쪽 끝단에 위치해 거기 때문에 이걸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엔디드니스와 클로즈엔디드니스로 나뉜다고 할 때, 결국에 그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기 다른 디코딩 그리고 트레이닝을 위한 방법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 non-open-ended한 그런 태스크에 사용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오픈엔디드된 태스크의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이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식이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어, 네. 사실 이게 다 아실 것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그죠. 뭐 RNN 하면서 네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네, 맞아요. 짚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코딩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greedy한 방법이죠.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놈을 출력을 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텐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코딩으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어, 디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그 트랜스포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LLM은 결국에 예측기고 맨 끝단에 어떤 로 프로빌리티를 뱉게 되는데 이 로 프로빌리티를 이 분포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자연어로 변환을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가 이제 디코딩 문제이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greedy하게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argmax죠. 그런데 이제 greedy 말고도 빔서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좀 레피티션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태스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오픈엔디드한 태스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음, 오픈 AI 모델을 쓰든 LSTM 모델을 쓰든 상관없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이렇게 I don't know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모델의 말하자면 컨피던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이거를 이제 셀프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라고도 이름을 반복을 할수록 그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어. 네, 하이어즈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모델 보통 이제 LLM에서 그냥 모델 크기를 키우거나 데이터를 많이 때려박을수록 그냥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어떠한 불문율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5빌리언짜리 파라미터 모델도 다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픈 엔비드한 그냥 뭐 하나 던져놓고 제너레이트 해봐라라고 하는 태스크에 관해서는 이런 반복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디코딩 타임의 이 반복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하드하게 뭐 몇 번 이상 반복되면 출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짜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엔그램 블로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그램 블로킹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나이브한 방법 말고도 조금 더 컴플렉스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새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이거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unlikely objective 첫 번째는 unlikelihood objective인데 이건 트레이닝 타임에 그러니까 실제 인퍼런스 타임에 어떤 제한을 거는 게 아니고 트레인할 때 반복되는 토큰이 나오면 패널라이즈 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을 패널라이즈 하는 방법이고 커버리지 로스라는 방법로는 어텐션이 항상 다른 토큰을 참조하도록 중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디코딩 오브젝티브를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모델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모델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조금 더 멍청한 모델이 있고 큰 조금 더 똑똑한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모델이 뱉는 로우 프로바빌리티를 봐서 이 둘의 차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리디를 쓰든 빔서치를 하든 한다는 거예요. 얘를 하면 왜 반복이 줄어들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작은 모델이든 큰 모델이든 반복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나는 방금 언급했던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음, 그러니까 스몰은 네, 반복을 하는데 약간 의미적인 거는 조금 의미적인 걸 좀 덜 갖고 있고 네, 라지는 이제 의미적인 걸 많이 갖고 있고 뭐 스몰이랑 비슷하게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둘 다 반복성 비슷하게 배우고 의미성을 라지가 더 많이 배운다라고 하면
둘이 떼버리면은 약간 반복성에 대한 둘이 공유하고 있는 네, 특질이니까. 그걸 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되게 좀 하이 레벨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그냥 좀 상상을 해보면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이렇게 I don't know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LSTM이 작은 모델이고 오픈AI가 큰 모델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트지만, 음, 그러니까 작은 모델이 됐든 큰 모델이 됐든 가장 높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갖고 있는 건 반복되는 토큰일 건데 그러면 둘을 빼버리면 0이 되잖아요. 둘 여기서 하는 값이 0이 되니까 걔는 선택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이것만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전체도 원래 로스는 줄이기도 하고 그 동시에 이거를 같이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것만 맥시마이즈 하면은 제대로 합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법이랑 조금 병행하나요? 근데 약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식을 보면 사실 라지 LMX, 그러니까 라지 LM이 뱉는 로우 프로버빌리티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약간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오브젝티브. 왼쪽은 늘리고 오른쪽은 줄이고니까. 아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오늘 이거 콘트라스트 왜 이제 반복을 줄일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제가 난 약간 레귤러에서 마냥 무슨 하이퍼 파라미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율 조절하는 거 싶은 거 그랬는데 음, 그러게요. 이게 디코딩에 대한 방법론인데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제 애초에 그 가장 확률 높은 토큰을 뱉도록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코딩 스트래티지인데 이게 과연 오픈엔디드 태스크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을 보시면 실제로 사람은 랭귀지 모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나올 리가 없는 단어들을 뱉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뻔한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텍스트마다 그 문체가 다를 텐데 그거를 다 에버리지를 때리면 튜링 값이 되니까 당연한 결과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 라이클리후드 네. 아, 라이클리후드랑 라이클리후드를 선연결합을 해서 새로운 라이클리후드를 만든 이 맨 위에 있는 unlikelihood objective. 네, 그거를 정의를 하고 그 학습 단계에서부터 네네네. 요거는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컨트레티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하면 얼마나 unlikely를 중요하게 볼까를 결국에는 unlikely와 likely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제가 말한 게 아, 말한 게 맞았는데 네네. 레귤러에서 마냥 레귤러에서는 원래 사실 반대되는 거잖아요. 로스는 원래 줄여야 되는데 네네. 레귤러에서는 로스를 왜 늘리는 거냐. 그 비율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한 거니까 그것 마냥 비슷하게 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게 unlikelihood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닌데 컨트레스티브는 이제 디코딩 네. 오브젝티브여가지고. 네네. 사실 얼라이클 네. 로스랑 얼라이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음, 그거 마냥 학습할 때 근데 이게 컨트레스티브 디코딩이 학습 방법론인지는 제가 그럼 학습이 아니라 디코딩 할 때 그걸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배우고도 배웠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라이클리후드를 썼는지 얼라이클리후드를 썼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떻게 학습을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얘를 말해봐라고 했을 때 네. 얘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내뱉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네네네.
컨트라스트 디코딩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 마지막 컨트라스트 디코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LSTM이랑 분해AI를 놔두고 뭐 I like blank 하면은 LSTM은 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AAA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뭐야 오픈 AI는 뭐 I like apple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스트링을 정답 스트링으로 설정한다가 이 컨텍스트 디코딩인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강의하시는 분이 저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네. 리니까 아 그러면 조금 약간 중요성을 약간의 바이어스가 약간 낮춰서 봐. 알겠습니다. 약간의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었을 수도.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핵심은 그거죠. 인간은 LLM이 제너레이션 하는 것처럼 제너레이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데 샘플링을 도입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냥 랜덤리스를 도입을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어 그리디하게 뱉도록 만들지 않고 그 확률 분포를 반영해서 랜덤하게 뱉도록 만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he wanted to go to the라고 하면 레스트룸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지만 에어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짐이 나올 수도 있고 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의 어떤 그 불확정성을 좀 모델링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분포가 꼬리가 굉장히 긴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 애그리게이트 했을 때 이 언라이클리한 애들의 총합이 어 막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체 그 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he wanted to go to the 하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동사가 아닌 동사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언라이클리한 거겠죠. 그런데 동사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롱 테일이 굉장히 긴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온 게 탑K 샘플링이고 보통은 K를 50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K가 상수로 정해놓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후보가 너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후보가 너무 적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죠. K를 상수로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탑 P거든요.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음, 네, 맨 위에 있는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끄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도 굉장히 라이클리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빨리 끊어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뒤에는 언라이클리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포함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를 K를 몇으로 고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탑키 샘플링이고 실제로 이제 오픈AI API 같은 걸 사용하시다 보면 탑키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키는 뭐냐면은 cumulative probability mass를 이제 P로 잡고 그걸 파라미터로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헤비한 프로버빌리티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 줄어들게 되고 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윈도우가 아무튼 전체 질량만 유지하게 돼요. 그럼 맨 위부터 더했을 때 네네. 90%가 되는 순간 끊는다던가. 네네 맞아요. 그렇게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너무 빨리 끊거나 너무 길게 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typical sampling이라는 거는 분포의 엔트로피에 따라 웨이트를 다시 분배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엡실론 샘플링 같은 경우엔 threshold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확률이 뭐 0.03 이하다라는 거는 모두 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이걸 엡실론 샘플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위험할까요? 세모 초록색 경우에는 잘릴 수 있어. 그쵸, 그쵸.
다이버시티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게 무조건 안 나오게끔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확률적으로 따지면 엄청 낮은 확률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가 갑자기 더 다음에 동사를 뱉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한테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세이프티 리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에 상관없는데 이제 코드 짜더라고 했을 때 그 맞네요, 실수를 맞네요. 하면은 맞네. 코드 모델이다라고 하면 진짜 아예 문법상 아예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제너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진로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오, 코드. 그렇네요. 약간, 약간 그리기에 조금 더 소프트해진 버전. 하나만, 아니죠. 이건 다른 문제네. 뭐, 아무튼. 이제 템퍼처라는 파라미터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실제로 API를 쓰시다 보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템퍼처는 일단 단적으로 말해서 템퍼처가 높을수록 공포가 유니폼해지고, 이제 낮을수록 스파이키해집니다. 더 과장이 되는 거죠, 공포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소프트맥 펑션에 이런 타우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각 분모의 그러니까 타우로 나누는 이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어, 분포의 모양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높을수록 템퍼처가 높아가지고 더 평평해진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리랭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리랭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디코딩 스트래지를 만들어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중에서 또 다시 줄을 세우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상위 몇 개 결과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태스크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재정렬하는 것. 이것을 리랭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랭킹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룬 것은 퍼플렉시티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친구들, 뭐 스타일,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perplexity라는 개념이 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인데 코딩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아직 더 많은 페이퍼가 나올 여지가 남아있다. 거. 그리고 바이어스에 좀 민감할 수도 있다. 디코딩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트레이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다시 레피티션의 문제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방금까지는 디코딩으로 이 반복을 어떻게 막느냐의 관점이었다면 이제 왜의 관점인 거죠. 왜 모델은 이런 이상한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되었을까? 인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라는 이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론의 한계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익스포저 바이어스인데 트레이닝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델이 트레이닝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쓴 문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데이터를 보고 훈련을 하는데 실제 제네레이션을 할 때는 이게 스튜던트 포싱이다 보니까 자기가 뱉은 걸 다시 먹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적 없는 분포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익스포저 바이어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스케줄드 샘플링이라고 해서 P라는 어떤 확률을 주고요. 이 확률에 따라서 가끔씩 자기가 뱉었던 어떤 토큰을 매기는 거예요. 정답 토큰 말고. 그러니까 스튜던트 폴싱을 하는 거죠. P의 확률. 트레이닝 타임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데이터셋 애그리게이션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게 하는 건데, 개념은 같은데, 이제 데이터셋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몇 인터벌마다 자기가 쌓아놓은 똥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트레인셋에 좀 섞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은 약간 버퍼가 있는 네. 느낌이네요, 안에. 네, 그래서 위쪽은 좀 더 컨티뉴어스하고 아래쪽은 좀 더 디스크릿한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스냅샷을 찍어놓고 1번 에폭에서 이 모델이 제너레이트한 거 전부 모아가지고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에폭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한 번 넣고 이 방법이 데이터셋 애그리게이션. 네. 네. 그래서 네,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 어그멘테이션이 나오는데 사실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실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거에 약간 시조격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 리트리버 어그멘테이션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트리버 어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자기가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쓴 하나의 프로토타입 문장을 주고 이거를 바꾸도록 약간 수정을 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이것을 리트리버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런 반복 같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적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얘가 봤던 실제로 트레이닝 때 봤던 그 뭐라 그래 트레이닝 때 봤던 데이터들이랑 실제 얘가 예측하는 데이터들이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모델이 끼어들 여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게 제가 사실 항상 RLHF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LLM이 강화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 거지가 솔직히 100% 이해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화학습이라는 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전제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마르코프냐를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고요. 그리고 액션은 얘가 어떤 알파벳을 생성할지인 거고 폴리시는 디코더예요. 디코더 그냥 모델이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이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만 있게 되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GPT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원래 그냥 가장 단순한 거는 그리드인데 그리드를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대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아니요. 이제 디코딩 자체는 그리디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얘 트레이닝, 디코딩 자체가 아니라 트레이닝. 네네. 그래요? 저 폴리시가 디코더라 했는데 이제 파이가 디코더라 했는데. 디코더를 이제 합습하는 상황. 그쵸 그쵸. 그러니까 디코딩을 어떻게 하냐, 테스크가 아니라. 이게 디코더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트랜스포머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맥락상 맞는 거. 네, 맥락상 그냥. 포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 신경망 전체를 그냥 폴리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님 말씀대로 방금 그 10개 뽑는 거 그 상황에서 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스파이크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코더 그냥 맨 위에 있는 그 레이어 하나만. 그냥 그 원래 빔서치라고 대신에 네네네. 그걸 통째로 리인포스먼트 디코드 자체를 아래로 합습.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이게 흐름상 네네네. 그니까요. 이게 티처 펄싱에 관한 인포스먼트 러닝이 맞는데 그니까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도 뭔가 될 것 같다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고 이게 나옵니다. 자, 이제 리워드를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미 있는 NLP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쓰는 거예요. 블루나 로그 같은 그런 매트릭들이 있는데, 음, 이러면 이제 리월드를 게이밍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너무 좀 거기에 특화되게 될 수 있다. 그 이밸류에이션 방법론에 어떤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를 쓰는지에 따라서 너무 그 이밸류에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들에 특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이 끼는 겁니다. 사람이 끼는 건데 어, 어디가? 네, 여기 있네요. Human Preference 맞아. 이제 사람이 끼는 건데 왜냐면 사실 이제 LLM 제너럴한 LLM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결국에는 사람처럼 글을 쓰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평가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 자체를 그냥 리워드 모델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모델을 사람의 프리퍼런스를 흉내내는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본놈을 리워드 모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RLHF 방법론이고 저번 시간에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학습이고 네. 그리고 파인튜닝, 이제 RLHF를 사용한 파인튜닝을 할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교수자분께서 실제로 보통은 5만에서 10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만에서 10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어,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을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그 질문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트랜스포머도 그냥 확률 예측기일 뿐이고 이 확률 예측기가 예측한 아웃풋을 이 휴먼 프리퍼런스 모델 아까 우리가 훈련시켰던 그 모델에 집어넣어서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 스코어를 토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된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폴리시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또 그냥 요약인데 아직도 대부분은 티처 포싱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익스포저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스케줄 샘플링이나 대거 같은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다시 먹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리인스포먼트 러닝을 결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컨텐츠 오버랩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이밸류에이션 방법론인데 렉시커 시밀러리티 그냥 단순한 유사도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정답 데이터와 몇 퍼센트 일치하냐 그냥 문자 바이 문자로. 근데 이게 빠르지만 당연히 베스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페일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매닝 교수님이 CS224의 렉처 즐겁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핵 예스인데 모델이 yes라고 했을 때는 0.61이고 핵 no라고 했을 때 0.67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느낌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인데 이게 다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자면 어, 벡터 시뮬러리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실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정답과 모델이 같은 그 인베디드 된 벡터의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드국어 디스턴스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우리 블로그인가 월드백인가 할 때 이제 킹이랑 퀸의 디퍼런스가 맨이랑 워먼의 디퍼런스랑 거의 같은 벡터였잖아요. 그 성질을 좀 이용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좀. 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랑 실제 우리가 훈련시켰던 모델이 다르기는 다른데 일관적으로 다르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서 예시를 든 게 이제 이 두 문장인데 오바마 speaks to the media in Illinois하고 the president greets the press in Chicago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사실은 의미적으로 거의 동일한 문장인데 이거를 벡터 시밀러리티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아, 여기 월트백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가 다르더라도 그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다 비슷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평가를 해준다라는 정도의 개념인 것 같고요. 어떤 단어끼리 매칭해야 될지는 약간 군지파 같은 걸 하시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스타거든요. 아, 뭔가 그러진 않을 것 단어의 같은데. 쌍이 있죠. 그리고 그 단어 쌍이 단지를 정의해 놓은 설마, 게 아마 그런가? 설마. 제이슨 아니면- 파일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가까운 애들끼리 그러니까 최소 디스턴스를 구한다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매칭. 최소 디스턴스. 이게 document 1이 디스트리뷰션이고 document 2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가 하면서 그 에러의 딱 시점 맞는 부분을 찾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네네네. 과제를 해본 게 있는데 그 이미지 여러 개 찍었을 때 네네네. 한꺼번에 합치는 거 있잖아요. 파노라마처럼 네네네. 그거를 행렬 처리만으로 하는 걸 오. 그게 과제였거든요. 네.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알고리즘 이름이 렌색이었는데 네. 대충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대상이 있고 그냥 그 리그레션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행렬 변화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행렬 변화인가? 네, 행렬 변화를 이렇게 해서 얘 바꿔보고 바꾼 게 일치하면은 바꾼 게 얼마나 에러가 적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분포가 있는데 약간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적인 그런 방법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월드 무버스 디스턴스를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그 뭐지? 다큐멘트 원하고 다큐멘트 2를 주면은 저 파란색 점들하고 검은색 점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저 상황들에서 어떤 파란색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검은색 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다음에 찾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걔네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점들 사이의 거리를 이제 전부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마다 가까운 걸 찾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이동거리가 최소면은 작으면 굉장히 이제 얘가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다. 제가 아까 최소 구한다고 했던 네네.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어차피 월투백 인베딩이니까 가까운 단어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비슷하겠구나. 그러니까 네. 의미적으로 비슷하면은 네네네. 비슷하게 인베딩 한다는 게 컨셉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벡터 시뮬러리티랑 뭐가 다른 거죠? 단어 바이 단어로 본다는 게 다른 건가? 그쵸. 그러면 노, 핵, 예스 같은 거를 그죠, 그죠. 노랑 예스가 완전 차이가 나버리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벡터 시밀러리티는 사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식이 다른 거구나. 식이 다른 거. 알겠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있었습니다. 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 분포가 있으면은 코사인 벡터 시뮬레이션이 완전 겹쳐야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 않고 이렇게 살짝 그 모든 점들이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도 그거는 이거 같다. 네. 이거 이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렇다고 이해했어.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긴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뭔가 합산을 해가지고 이걸 점수를 낸다. 정확하게 어떤 통계적인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제가 통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버트 스코어인데
이거는 버튼 임베딩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엔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래서 임베딩을 뭘 쓰냐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센텐스 무버 시뮬러리티 그리고 블러트라는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사실은 다 비슷한 개념들이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마우브라는 방법론인데 이게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모델이 뱉은 센텐스와 골드 센텐스, 정답 센텐스를 이 컨티뉴어스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옮기는 거라고 해요. 그다음에 임베딩을 한 다음에 이 임베딩 된 결과들을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디스크레타이즈를 한다고 하는데 양자화라고 하나요? 이거 뭐 네, 뭐 영상 디스크레이트하게 만드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뉘어져 있는 영역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아. 실제 이 정답값과의 분포를 비교를 하고 프리시전 리콜을 계산해서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모호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가지고 이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굳이 이거를 양자화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비슷한 애들은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는 그런 거겠죠? 히스토그램을 뽑아야 되니까 네, 이거를 히스토그램은 뭐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는 건지가 전 슬라이드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더 몇 차원이 줄어든 거니까 아, 그냥 대표하는 거 몇 개만 뽑고 컨테이지 한다는 게 어쨌간에 연속적인 데이터를 컨테이지라는 게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디스크리트하게 네네네. 바꿔서 네네네. 더 계산이나 이런 게 편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대충 본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충 본다. 비슷함의 그 정도를 대충 뭐 같은 K-means 클러스터링 했을 때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얘 맞네. 이렇게 본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컴퓨터 비전 수업을 좀 들어가지고 전공 수업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예전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딥러닝 나오기 전에 쓴 방법들 있잖아요. 그냥 네. 수학적인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 하는 걸 되게 많이 쓴 거예요. 방향을 8개로 하고 그 중에서 8개로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PCA 이런 건가? 근데 그건 아닌데 PC형 네 근데 그냥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그냥 8개로 수치적으로 연습적으로 하지 않고 8개로 하면은 우리 더 좋게 나온다. 그게 그냥 컴퓨테이셔널한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대표 이렇게 노이즈가 있고 아무래도 음, 그냥 하면 그럴 테니까 그걸 좀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노이즈에 좀 더 강할 테니까 퀀타이즈를 하는 게. 네. 뭐 잘못된 아웃라이어 값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같은 전반적으로 그룹으로 네, 묶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이제 오바마랑 클리전트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만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똑같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모양일 수는 있는 건데 어떤 확률 분포를 다른 확률 분포로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확률 분포에서 10등이었던 애는 그 다음 확률 분포에서도 10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딱딱 나눠갖고 이제 각각을 비교를 해보면 5등이었던 애는 5등일 거고
이제 뭐야 50등부터 100등인 사람들의 수는 똑같을 거고 그 생각을 해보면 두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크게 이게 반대적인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해상도가 바뀌는 거죠. 그 약간 이차원성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 음, 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설명을 하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교수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디렉 델타가 어쩌고, 스케일 다이버전스가 어쩌고, 가우시안 어썸션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좀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저는 이해를 해봤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이밸류에이션인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라는 얘기인데 그거의 한 방법은 휴먼 프리퍼런스와의 코릴레이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데이터셋을 놓고 이거를 여러 개의 그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사람한테 평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사람을 잘 추종하냐로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휴먼 프리퍼런스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비일관적일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노이즈가 많이 껴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일관적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나 그 막 심리검사 같은 거 할 때 같은 문항 여러 개 있는데 다르게 체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일관적일 수 있다.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precision based versus recall based 얘기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프리시전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모델이 하는 것은 좀 더 리컬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제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프리시전이랑 리컬의 차이가 어떤? 통계적으로 에러 그 1종으로 2종으로 할 때 네네. 프리시전하고 1.5류가 프리시전. 네.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거를 아니 이제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맞은 걸 맞았다고 할 확률인가? 프리시전. 맞을 확률이 프리시전이고 네. 그걸 이제 틀린 걸 틀렸다고 할 확률이 아마 음. 리커 그리고 아마 걔네 둘의 조합 평균 F1 스코어 네, 그래서 F1이고 프리시전은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을 비교. 그래서 말씀드린 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맞은 걸 맞았다고 해봅니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맞았다고 한 것 중에서 맞은 것. 네, 다르네요. 그렇고, 정답 아니지 뭐지 그냥 말 네, 그대로 그냥 프리시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았다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맞은 확률. 그리고 리컬은 뭐냐면 실제 맞은 것들 중에서 모델이 맞았다고 해요. 아 이 역수인가 그럼? 역수는 아니네요. 아니 그 조건부 확률로 좀 복잡할 거예요.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분모에 그 분모에 트루 포지티브가 들어가냐 폴스 네거티브가 들어가냐. 네, 맞아요, 맞아요. 표로 이제 트루, 폴스, 포지티브, 네. 네거티브 이렇게 있으면 요 차이라고 하면 그 될지 모르겠지. 표 보면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한번 헤매도 한번 캠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자료가 많아가지고 네. 네. 자료가 그러면 많아가지고 사실 뭐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저는 항상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네, 그 정도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들을 활용을 해서 이밸류에이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정도의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세 가지가 있었죠. 컨텐트 오버랩 매트릭스라는 가장 단순한 방법론이 있었고 이거는 보통 그냥 진짜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그 마우스라는 워드였습니다. 그리고 휴먼 저지먼트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베스트는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바이어스나 그런 비일관성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디벨롭먼트를 할 때는 그냥 너의 주관적인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이 휴먼 프리퍼런스의 문제점이 진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제가 스스로 제 모델을 평가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이어스도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모델이 설마 안 좋겠어? 라는 바이어스도 들어가고. 더 열심히 만든 모델 네. 더 좋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바이어스가 들어가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어렵고. 그리고 이것도 보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가장 큰 그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 좀 과학적으로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지문의 퀄리티나 이런 거 있었고 이제 에티컬 컨시더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기는 해서 다 그냥 고만고만한 소리고요. 자, 톡식 컨텐츠를 제너레이트 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챗GPT가 이제 보면은 굉장한 욕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이제 프롬프팅이 되어 있는데 이걸 깨는 걸 이제 제일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제일브레이킹의 결과 이런 네, 이런 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꼭 제일브레이킹이 아니더라도 그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죠. 이제 특히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할 때도 봤고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어떤 바이어스들이 있을 수 있다. 직업에 관해서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흑인은 15년 동안 포주였다. 그다음에 백인은 뭐 경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티컬 컨시더레이션에 좀 들어가게 되고 좀 이거는 좀 찾아보고 싶었던 논문인 게 Universal Adversarial Trigger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리거만 넣으면 얘가 함풀 컨텐츠를 갑자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리거가 되는 월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찾아낸 논문이고 이런 거를 일부러 이제 넣어놓기도 한다고 해요. 네네. 그 RLH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걸 스크리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다 이게 이 트리거 월드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맨 이거 그냥 뭐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블랙을 넣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헤이트풀한 컨텐츠를 맺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그 explainable AI 쪽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트리거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네가 만든 모델을 일반에 배포하기 전에 너가 잘 한번 레드 티밍을 해보고 배포를 해라. 라는 그런 포커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슬라이드를 돌 속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작년에 이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제가 필기해놓고 그걸 발표했거든요. 네, 그걸 한번 그 약간 정리 느낌으로 하고 소개를 드려도 돼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료 공유, 네. 일시중지 되는 거죠. 제가 하면은 이제 제가 동일한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저를 하는 거야. 수에 들어가겠죠? 크게 얘기할게요. 그 인류시 대미가 이제 나한테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뭐야 단어를 이제 디코딩할 때 어떻게 추스할 것이냐 할 때 이런 방법이 있다. 그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랜덤 그리고 샘플링 할 때는 이제 탑키랑 탑고 뭐 이제 소프트맥스 템퍼처를 스케일링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혹시 복습할 일 있으시면은 이거 약간 필기 자료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처 포인팅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 세팅 그리고 배거 이런 거 있어요. 저거 있었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이런 방식이
추가가 그 PPT에 좀 돼갖고 여기서 추가할 게 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기억나는 거. 이거 저번 학기였나? 저저번 학기 때 했던 게. 아, 네. 네, 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영상 올리면